네,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 지금 조금 전 오후 3시에 이 서귀포 남쪽 해상에 들어왔습니다. 제주도 동쪽을 이렇게 스쳐 지나서 내일 새벽에는 부산을 관통한다는 건데요. 하필이면 이 태풍도 강입니다. 강도가 강입니다. 사람을 날릴 정도의 위력, 거기다 또 많은 비까지 말이죠. 자, 앞서 이 마이삭이 지나간 일본 오키나와 상황을 좀 찾아봤더니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물적 피해가 상당했더라고요. 자, 아무쪼록 이 제주도민 여러분들 꼭 몸 조심하시고 가급적이면 이 댁 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현장 전해드리죠. 먼저 퇴원 전광훈 순교 각오했다. 순교, 제가 들은 것만 여태껏 몇 번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다음은 추미애 보좌관 부대 전화 녹취록 공개. 마지막 세계 최고 갑부 버핏 입맛은 초딩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어제 방송 전국 기준 시청률과 함께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고현준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 또 아픈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 의원님 나오셨을 때 네. 시청률이 0.5였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점심을 저희가 3,800원짜리 어린이 그 햄버거 세트를 먹으면서 허기를 많이 달래지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뭐 종종 다이어트도 필요한 거니까요. 네. 다만 내일은 네. 좀 뭐 영양가 있고 비싼 거. 좀 비싼 거 드실 수 있게끔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짧고 굵게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네, 퇴원한 전광훈, 전국 방역은 사기극. 자, 한때 이 기저질환인 당뇨 때문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서울 성북 장위 이동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목사 이번 보름 만인 오늘 오전 퇴원을 했는데 물론 치료비는 전액 우리 세금이죠. 그렇습니다. 자, 퇴원하자마자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현장 가보시죠. 자, 저라면 말이죠. 퇴원하면 집으로 갈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재발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자,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오늘 아침 퇴원하자마자 바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병원 이송될 때 입었던 그 옷이 같은 양복으로 보여요. 퇴원을 했고 코까지 보시는 것처럼 빈틈없이 마스크 착용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당일에는 그 응급차 올랐을 때도 뭐 소위 말하는 그 턱스크 착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랑은 확실히 좀 마스크 착용 모습은 다른 모습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요. 어제 이 사랑제일교회가 기자들한테 말이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할 거다. 네. 이렇게 말입니다. 무슨 얘기할지 뻔히 짐작은 가실 겁니다. 자, 전 목사 무슨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이번에 일어난 이 모든 총체적인 전체 이유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저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근본에 이제 드디어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으나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때문에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동안 제가 지켜보다가 한 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유튜브 아이디 햇빛님, 저 기자회견 나가는 동안에 슬슬 올라온다. 혈압이.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저렇게 6분가량 문 대통령 또 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현장에 모여있던 교인들은 또 아멘 하고 말이죠. 자,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 마지막 문장이었는데 한 달 동안 하는 거 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뭐 이번 기간 동안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찌 보면 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의료 혜택을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좀 바뀔 만도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뭐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들으신 대로 역시 뭐 크게 변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치부 회의 했을 때부터 근 2년 넘게 이 전광훈 목사 기사를 전담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출근하면 일과가 유튜브로 설교 방송을 듣는 게 일이었는데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순교하겠다는 얘기 3번 이상은 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뭐 여러 번 했죠. 뭐 예전 집회 때 뭐 우리 죽어도 괜찮아요. 죽는 게 목적이에요. 라는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계 내에서도 지금 파문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뭐 최근에는 오히려 뭐 정세균 총리라든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분들 직권남용, 또 강요, 뭐 예배 방해죄 이런 것들로 고발하기도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심교단 내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네. 이단이다. 전광훈 목사와 그 교회 이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네. 그 유명한 발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까불면 뭐 나한테 죽어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시는군요. 네, 이게 예. 종교 지도자, 뭐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교단에서도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 참 뭐 입에 담기도 좀 불경스러운 그렇습니다. 표현 같은데, 자 그리고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통합당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 이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천 연수구가 경찰에 고발했다는 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럼 뭐 아시는 것처럼 민경욱 그 전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살고 있는 곳도 인천 네, 연수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민경욱 전 의원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SNS에 나는 음성 판정 받았는데 고발을 하겠다고라고 하면서 불만 섞인 이 글을 올리기도 했죠. 예, 이 사랑제일교회 첫 확진자가 나온 그날 민 전 의원이 그 교회를 찾아갔고요. 그렇죠. 때문에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에 포함이 됐죠. 그래서 서울시가 그 다음 날인 지난 14일에 자가격리 대상자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민경욱 전 의원이 20일에 자가격리 통보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일에 문자 보냈다는 사람은 있는데 그날 받았다는 사람은 지금 없는 없다. 상황인 거죠. 하하. 자, 지자체에서도 이 연수구에서도 계속 연락을 하는데 안 받으니까 22일 날 지난 22일 민 전 의원 집에 찾아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랬더니 민 전 의원은 집에 없고 아내만 부인만 있었다. 이러면은 이게 좀 이게 이제 공교롭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때마침 그때 이제 코로나 검사 받으러 집에서 나간 상태, 외출을 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경찰 고발건에 대해서도 연수구 보건소가 음성 나왔다고 나한테 통보를 해놓고 고발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연수구 또 이제 보건소 측의 어떤 처사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자기는 음성 이 통보를 받았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게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의 입장입니다. 예, 어쨌든 고발 조치는 된 거니까 경찰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저는 정말 이분을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창원시에 사는 분인데 말이죠. 광화문 집회 참석 동선을 싹 감췄어요. 그렇죠.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네. 결국 창원시가 3억을 물어내라 소송을 낸다면서요. 이 확진자가 그 부산 공작기계라는 그 공장 기숙사 건물에 입주한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40대 여성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안 했다라고 하면서 검사를 거부하다가 했는데 안 했다. 그렇죠. 뒤늦게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 바람에 뭐 이 사람의 아들, 딸, 이게 자식들은 물론이고 주변 접촉자들까지 줄줄이 확진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 문제는 말이죠. 이겁니다. 제가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분 거짓말한 것 때문에 갔는데 안 갔다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2,000명이 넘는 이 창원 시민이 검사를 받았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자, 확진자 1명 때문에 창원 시민 2,000명이 검사비만 따져도 1인당 6만 2천 원 곱하기 2천 하면 2,040 이거 계산도 안 나오네. 잘. 그러니까 진짜 뭐 여기에다가 이제 단순히 그 치료비뿐만 아니라 뭐 방역 비용 또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더 불어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내용을 합쳐서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는 게 내용인데 그 비용이 그렇게 되면 한 3억 정도에 이른다고 해요. 지금 아까 그 말씀드린 게 이제 큰 공장 내 기숙사 건물에 있는 편의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장도 지금 폐쇄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공장에서 그럼 이 작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구상권 청구 금액에 공장 폐쇄돼 있는 이 피해 금액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야, 참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해죠. 손해죠. 예. 자, 그리고요. 이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벌어진 일인데,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죠. 자, 저분입니다. 노 마스크로 버스에 타려던 분인데 버스 기사님이 당연히 마스크 좀 쓰세요 했더니
약국에 가서 사올 테니까 그럼 버스 좀 기다려주세요 했대요. 네. 그러면은 버스 기사님이 아이고 다녀오십시오.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일단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버스는 그 개인 전용차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대중교통인데 기다릴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그냥 가버린 거죠. 당연히 가야죠. 이 사람이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화가 아하. 나서 지나가는 택시 잡아 타고는 이 버스를 앞질러 가서 버스를 세웁니다. 야. 그러고 나서는 버스에 올라타서 기사님을 폭행하는 이런 상황들까지 벌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택시 기본 요금이 훨씬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났다 이거죠. 먼저 앞질러서 이제 다음 정류장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 앞지르고 버스에 올라타서 기사를 폭행했는데 이후에 이제 승객분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거든요. 예. 경찰한테 했다는 말이 그거예요. 왜 이렇게 폭행했냐? 화가 나서 그랬다. 경찰은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저런 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주에도 저희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지하철 예. 난도 이런 거 계속 보내드리잖아요. 그럼 보면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자 그리고 이 얘기도 좀 전해드리겠네요. 강제로 웃는 마스크 이건 정말 짧게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일본에서 저겁니다. 저게 보면은 저도 딱 보는 순간 왜 저기 구멍을 냈지? 약간 그런 생각이 입 쪽이 뭐 투명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게 인쇄를 한 겁니다. 네. 지극히 일본스러운 건데 그러네요. 고객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저걸 저렇게 프린트를 한 저런 걸 했다고. 근데 여러 사람이 저렇게 같은 입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 무섭기도 하네요. 조금 공포스럽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현장. 끝나지 않는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추미애 아들 의혹 꺼냈다 하면 난리통입니다. 어제 국회는 하루 종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얘기였습니다. 우선 어제 열렸던 예결위 현장으로 가보시죠.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 와서 추미애 의원 아들의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병가 처리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보좌관이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런 내용으로 전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님이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시 자체도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한 적도 없다 그런 얘기네요. 자, 어제 오전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때까지는 뭐 보신 것처럼 추미애 네. 장관이 좀 약간 화를 사귀는 듯한 모습으로 대답은 합니다. 문제는 오후였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시죠. 그 진단서, 소견서 없이 아니 그건 내 질문이 아니니까 제 질문. 진단서, 소견서 장관님, 없이 마치 그게 제 질문이 아니잖아요. 저의 아들이 장관님, 허위로 제 자료를 질문은 하거나 하고 오늘 뭐 싸우자는 겁니까? 뭐 싸우자는 겁니까? 예, 장관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이해.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것부터 하시죠. 답변 시간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 만나면 싸우려고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뭐 보신 것처럼 약간 추 장관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뭐 유 의원은 일단은 질문에 답해, 내 질문에 답해라 화를 내고 추 가만히 장관은 좀 계세요. 본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오디오가 계속 겹쳤단 말이죠. 저희 그러니까 이제 추 장관 아들 그 휴가 연장됐던 부분, 이 병가 부분이 연장됐던 것 관련해서 당시 이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해서 뭐 통화했다 이런 증언들이 이제 보도가 나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지금 이 유상범 의원이 하려고 하니까 추 장관은 이제 마치 병가 사유가 없는데도 병가를 받았다는 듯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쭉 지켜보던 이 당시 예결위 현장이었기 때문에 네. 예결위 위원장이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이지 않습니까? 같은 당 정성호 의원조차 질문에 답을 하라라고 이제 뭐 제재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계속 저렇게 목소리를 서로 높이다가 추미애 장관이 수사 중인 사안이다 하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 장면도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을 하면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수사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의원님께서 이걸 자꾸 하시는 것도 수사에 특정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저는 자꾸 한 적이 수사-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저는 장관님한테 저 장면 보시면 질문하는 아마 것조차 이번이 법무부에서 처음입니다. 답변 자료를 추 장관한테 준 것 같아요. 그걸 그렇죠. 보면서 이렇게 답을 하는, 아무래도 최대한 좀 말을 아끼자 뭐 이런 차원이겠죠. 뭐 추 장관 스스로도 얘기합니다만 지금 검찰 수사 중인 상황이고 정황상 보면 이제 휴가를 간 건 맞는데 휴가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가 없다라는 부분, 뭔가 행정상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경두 국방장관도 행정상에서 어떤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럴 때는 그 야권에 이제 야당이 어떤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을 좀 아끼는 게 낫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쟁점은요, 당시 여당인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보좌관이 추 대표 아들이 병가가 끝났는데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자 그 아들 부대에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서 양해 좀 해주십사 하는 말을 했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오늘 통합당에서 오전에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었다라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서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 그랬죠. 네, 그 보장 이름 기억나요? 안 납니다. 전혀 안 나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그 그분이 그 사람이 병가를 일주일 보통 10일, 그다음에 다음 10일을 갔다가 병가를 3박 4일 나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열흘을 쓰는 거에 대해서 예.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거는 검찰 측에서 얘기한 거 저도 들으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예. 다만 이제 왜 보좌관이 구직해야 되지 생각되긴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잠깐 산수를 네.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예, 추미애 아들 서일병 휴가 일수라고 적혀 있는데 문제는 저 마지막에 있는 병가 19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저게 병가는 원래 뭐 지휘관의 재량으로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몸이 아파서 휴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문제는 그 자료죠.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저렇게 19일 정도의 병가를 썼는데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휴가 명령지 혹은 뭐 진단서 이런 이 자료가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상 이제 군 생활 해보신 분들 휴가 갔다가 복귀하고 이러는 과정이 모두 명령 상황이거든요. 네. 이 명령 상황들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다. 이건 좀 이해하기가 오 힘들다라는 의원님도 거죠. 현역 복무 예비 군 복무 하셨잖아요. 뭐 사실은 뭐 민방위도 끝났긴 했지만 네. 현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공익이었어서 그래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비슷한 경우 있으셨다면서요, 아까? 그러니까 휴가 미복귀라는 건 굉장히 그 군 내에서 이제 병력 관리하는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뭐 제가 군 생활할 때 실제 미복귀하고 탈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지만 예. 좀 늦게 복귀하는 경우들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8시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도 가령 뭐 부대가 폭설이 내렸다거나.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못 오는 경우들, 그렇게만 돼도 부대는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복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어떤 근거 자료가 안 남긴 상태에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 사실 그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할 텐데, 중요한 건 이 근거 자료를 뭐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지금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바로 이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확실히 규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추 장관 본인도 검찰 수사를 하라, 제대로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말이죠. 네. 자, 이 통합당의 신원식 의원은 3분짜리 녹취록도 공개를 했다는데 그럼 더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체 분량은 78분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3분 정도를 공개한 건데, 추 장관 아들 그 서 씨의 엽기적인 황제 휴가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어떤 실체적 진실을 추미애 장관이 이제 좀 인정하지 않고 왜곡을 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정황 증거들을 더 낼 수도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해서 옹호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잠깐만 들어보시죠. 는 서일병은 군에 가기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해서 그 결과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내가 안 가도 되지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군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그게 상찬되지는 못할 망정 그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뭐 지금 분위기에서는 저런 발언이 추 장관에게 꼭 뭐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또 안 든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군대 안 가도 되는 사람이 군대 갔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현역 병이었던 사람이 당시에 이제 뭐 어머니가 유명한 사람이고 네. 권력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입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뭐 엄호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이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큰 득이 되는 발언은 네.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현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으로 가보죠. 다음 현장 앞치마를 두른 억만장자 헤드라인 보시죠. 빌 게이츠가 오땡오 케이크 만든 사연은 네. 자, 뭐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세계 최고 갑부 중 한 명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을 위해서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저겁니다. 빌 게이츠 오늘은 내가 뭐 짜파게 땡 요리사 뭐 앞치마를 둘렀네요. 그러니까 뭐 그 짜장라면은 아니고요. 아닌가요? 빌 게이츠가 이제 자신의 SNS에 워런 90세 생일을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씀하신 그 오땡오 초콜릿 그 케이크를 만드는 60초짜리 영상을 저렇게 공개를 했어요. 뭐 달걀 넣고 반죽하고 뭐 초콜릿 잘라내고 크림 바르고 뭐 이런 전 과정을 손수 다 했다고 하면서 영상을 그 공개했습니다. 겉은 까맣고 속은 하얀 그 초코 쿠키 오땡오. 네. 자, 그런데 빌 게이츠 경영에서 물러난 뒤에 뭐 좀 지금은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데 그렇죠. 뭐 제빵학원 같은 데 좀 다녔나 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빌 게이츠가 요리를 그닥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7월에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뭐 집에서 주로 냉동식품, 전자레인지 돌려 먹는 정도다. 예. 그리고 건강한 식사 만드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뭐 패스트푸드 즐겨 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뭐 베이킹 학원을 다니거나 뭐 제빵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세상에 빌 게이츠 재산이 120조 가까이 되는데 냉동식품에 패스트푸드, 유기농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야, 그런데 저 재료 좀 보세요. 초콜릿 뭐 생크림 막 거의 열량 덩어리예요, 저거.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빌 게이츠가 예. 저런 어마어마한 열량 덩어리 음식을 만든 이유는 예. 이 워렌 버핏도 사실은 재산이 100조가 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매일 6캔 정도 콜라를 마실 정도로 단 음식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생일 맞아서 이렇게 초딩 입맛인 그러니까 버핏을 위해서 이 오땡오 쿠키를 넣은 케이크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글쎄요 뭐 아침 식사조차도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런 과자로 해결한다 그러더라고요. 워런 버핏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으면 살 되게 찔 텐데. 아무튼 이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두 사람 과거 함께 캔디샷을 찾기도 했는데 그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Boy, this is my kind of place. I just like to eat, and especially candy. When I was 6, we're talking 1936 now, I got a nickel a week allowance, and we would go up to Ernie's drugstore. There they would have penny candy, so the nickel would entitle me to 5 choices, and I could spend an hour making those choices. Peanut brittle's my favorite. Well, I like the peanut brittle a lot, and there's no way to stop once you start eating peanut brittle. How about dark chocolate? What do you think of that? Well, I like almost everything. just offer it to me and find out. 아까 들어오면서 여긴 내 취향이야 그랬잖아요. 나 여기 그냥 살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뭐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지금 보시는 저 워런 버핏 회장이 올해 90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뇨 같은 게 없나요? 여기 전광 목사도 당뇨가 있는데 훨씬 어린? 뭐 사실 어르신들이 좀 단 거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지요. 있죠. 예. 하지만 이제 버핏 지금 영상만 봐서 굉장히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영양사가 그 워런 버핏에게 식습관 바꿔라 뭐 이런 편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버핏은 내 주치의도 당신처럼 권고를 한다. 다만 나의 탁월한 건강은 대체로 유전적 요소 덕분이지만 하루하루 인생을 즐기기 때문에 난 건강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건강하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전의 힘이군요. 예. 자, 아무튼 근데 지금 보시는 저런 저런 모습들을 약간 좀 꼬아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건 결국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과 연결되는 행동들이다, 막 퍼포먼스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하는 모든 행동을 이제 어떤 돈과 연결시키는 분들 그렇죠. 많죠.
뭐 주주총회에서도 항상 그 콜라 들고 다니고 또 햄버거 먹는 모습도 자주 노출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그 버핏이 투자한 회사들의 제품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하. 뭐 우리 유명한 그 뭐 콜라에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예. 그 북극곰이 먹는 콜라. 예. 뭐 거기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아하. 또 이렇게 M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네네. 햄버거 가게. 거기도 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사람들 안 보는 데선 또 소식도 하고 유기농도 먹고 그러지 않을까? 자, 어쨌든 단 거 예전에 어떤 분들이 데인저를 뭐 단 거라고 해서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세계 최고 부자와 최고의 투자자 두 사람의 우정도 상당히 유명한데요. 빌 게이츠 사무실 전화기에 단축 번호가 딱 두 개 있는데 하나가 그 멜린다 아내. 아내 그리고 하나가 워런 버핏. 아. 예. 아무튼 이 두 사람 그 첫 만난 거는 이제 91년도였다고 해요. 이제 당시만 해도 이제 빌 게이츠는 이제 벤처 기업인이었고, 그렇죠. 버핏이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그 네. 과정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는 약간 꺼려했었는데, 예. 빌 게이츠가 만난 이후에는 큰 감동을 받았고, 이 두 사람 나이 차이가 25살이거든요. 예. 그 이후로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그야말로 요즘 하는 말로 찐 우정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사이죠. 진짜 25살 차이 나는 아버지 아들 뻘의 그럴 수 있죠. 우정을 나눈다는 건 지극히 아메리칸 스타일틱한 진짜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두 사람 또 거액의 재산을 또 사회에 기부하는 데서도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데, 자, 이번에는요. 야, 이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아, 하늘에서 뭐가 번쩍번쩍 하면서 지금 소원 빌면 되나요? 예, 시청률 3.1% 하면 되나요, 지금? 글쎄요, 저 아, 별똥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운석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소원 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시죠? 뭐 별똥별들이 가장 많이 들은 소원. 아, 뭐요? 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때 뭐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놀라서. 지난 19일 브라질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운석 덩어리 수백 개가 위에서 쏟아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떨어진 운석이 지구상에 이게 떨어지는 운석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이 콘드라이트라는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 콘드라이트 대부분이 이제 태양계 소행성들 벨트에서 날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이로 치면 지구랑 비슷한 거예요. 한 46억 살 정도 되는. 예. 근데 솔직히 저거 보자마자 저거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저 속물인 거죠. 나쁜 사람. 아니,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경남 진주 쪽에 운석 떨어졌을 때 맞아요, 찾으러 맞아요.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을 보면서 하늘에서 로또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지금 막 있어요. 그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브라질 화폐 단위가 헤알이거든요. 예. 뭐 한 12만 헤알, 우리 돈으로 한 2,600만 원. 또 뭐 3,2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운석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고. 아니, 그럼 저거 가지면 저 동네 사람들이 그냥 자기께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저 동네라는 곳이 좀 이렇게 좀 가난한 동네인가 봐요.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한 지금 말한 그 운석 하나만 잘 주우면 한 10년치 평균 소득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저 마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진짜 로또 많네요. 그럴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일단 주면 내 건데 나라에서 가져가는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뭐 다른 나라나 이제 그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저기 주운 사람들, 마을 주민들한테 저걸 돈 주고 사가는 것 같아요. 그 한 마을에서는 이제 20살짜리 청년이 한 7cm 정도 되는 운석을 주었는데, 이걸 미국 수집가가 그러니까 7천 헤알, 우리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 주고 사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150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 청년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던 거죠. 아니, 160g짜리가 150만 원을 받고 그러니까요. 판다면 예. 그건 진짜 보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코로나만 아니면 많이들 가셨을 것도 같다. 자, 그리고요, 화제를 바꿔서 지금부터는 제9호 태풍 마이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데 어제는 일본 오키나와를 지났죠. 피해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 가장 남쪽에 있는 오키나와를 지나면서 이 마이삭이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뭐 건물 지붕이 날아가고 또 정전이 되고 피해가 속출했는데 부상자가 한 8명 정도 그 이상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키나와 전력에 따르면 오전 5시, 새벽 5시 기준으로 총 3만 3천여 가구가 정전이 됐고, 해일 피해 때문에 그러니까 5만 6천 가구, 12만 명 정도가 대피하는 상황들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삭의 이동 경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의 기상 전문 기관의 예측이 좀 다르다고요.
일단 저 마이삭이라는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것 자체는 그 이견이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상륙 후에 이동 경로가 조금 다른데요. 우리 기상청은 오늘 저녁에 이제 제주도 동쪽 해상 지나서 내일 새벽 부산 위쪽으로 올라오고 그 이후로 이제 쭉 진행한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일본은 북동진 하다가 강릉 쪽에서 다시 한번 왼쪽으로 더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내륙 북한 쪽으로 올라간다라는 이 경로의 어떤 차이가 지금 좀 있는 거죠. 자, 뭐가 됐든 제주 지역은 이미 직접 영향권에 그렇습니다. 들어왔죠. 예. 뭐 미국에서도 지금 이 마이삭의 어떤 경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상륙하는 위치가 뭐 여수와 남해 그 사이가 될 것이다. 아니면 뭐 거제 쪽이 될 것이다. 아니면 부산 쪽으로 더 올 것이다. 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태풍 마이삭 소식 이어지는 JTBC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시각이 오후 3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네, 오후 3시 10분 기준 10일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입니다. 대부분 내용은 저희 앞에 전해드린 내용들인데, 자, 지금 한번 제주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파노라마 카메라가 잡은 제주 상황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일단 앞바다 모습입니다. 제주 앞바다. 예. 제주 성산 쪽이군요. 예. 10호 태풍 하이선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들어온 9호 태풍 마이삭 경로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크신 것 같은데 먼저 마이삭 경로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예, 마이삭이 일단 오후 7시에 서귀포를 관통해서 제주도로 뭐 올라오겠죠. 그리고 이제 전남 여수 지역은 한 자정쯤, 그리고 이제 거제, 경남 거제 지역은 내일 새벽 1시, 부산은 내일 새벽 2시, 울산은 새벽 3시쯤 지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로 빠져나가는 시간은 내일 새벽 한 6시쯤 전망되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태풍 강도가 지금보다는 조금 누그러진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10호 태풍 하이선이 지금 또 밑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쯤에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지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구체적인 이동 경로는 아직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좀 더 진행 상황을 본 다음에 구체적인 경로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오늘 밤과 내일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